지금 아직까지 3년째 달러를 굳이 사야 되나라는 생각은 없이 약간 제 전체적인 포지션을 보면 달러 매도 포지션 쪽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쭉 이어가실 것 같나요? 아직은 모르는데 아까 네.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달러가 그렇게 저는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았던 2008년이나 2000년이나 2022년 같은 시기를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금이 적게 오르면 한 2배 오르고 많이 오르면 10배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나스닥 잘 가고 사상 최고치니까 굿. 그러나 약국이나 투자해서 돈 버는 건 기분 좋지만 만약 지난 4월처럼 그때 폭락했을 때 그때 저가 매수하고 싶어도 할 돈이 없었던 분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보험 또는 쿠션을 해주는 자산이 금이니까. 안녕하세요. 도너리 아나운서 박하윤입니다. 상반기 우리 시장은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을 높여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레벨에 대한 부담감과 하반기 전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옥 대표님 모시고 시장 사이클을 읽는 눈, 그리고 하반기 단기 전략과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잘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너리에 나와주셨잖아요. 인사 한 네.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32년 차 이코노미스트이고요. 최근에 이제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운용 자문장고 2천억 돌파한 프리즘 투자자문의 또 CEO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을 출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인가요? 뭐 시장의 순환을 조금 파악하는 방법, 그러니까 대처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솔직히 말해서 시장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이게 뭐 가능할 리가 없고, 특히 최근에만 해도 저도 틀린 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호관세 정말 예정대로 25% 부과하면 그날 좀 많이 빠지지 않겠냐. 그랬는데 오히려 오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단기적인 시장 전망은 사실 네.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요. 이제 네. 다만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을 때 뒤늦게라도 좀 알아차리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추세가 바뀌었을 때 그 추세를 잘 따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그 누구도 맞출 수 없겠지만 시장 주기와 추세를 읽는 방법을 이 책에 담아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 시장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렇게 구체적인 지표나 지표는 사례 있죠. 보여주시죠. 바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그 코스피 PBR인데요. PBR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회사 청산 가치가 북밸류 자기 자본 아무튼 그런 청산 가치가 있다면 그 청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 정도에 거래되는지를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프리즘을 경영하고 있으니까 프리즘 경영하고 있는데 주당 순자산 가치가 한 2만 원 정도 된다. 야, 꿈의 숫자죠. 아직은 멀었습니다. 근데 이제 2만 원 정도 되는데 갑자기 저희가 이제 상장을 했는데 한 3만 원 정도에서 거래된다. 그러면 PBR이 1.5배. 네네. 또 반대로 만 원에 거래된다. 0.5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때 0.7배까지. 그때는 이제 30대 그룹 중에 19개가 망하고 막 그럴 정도의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가 다 이제 저거는 0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PBR 0.7배도 깨지고 그랬는데 얼마 전 4월 달에 네. 이제 트럼프가 상호관세 25% 때릴 때 그날 우리나라 PBR이 얼마까지 갔냐면 0.8배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외환위기 레벨의 주가가 된 거죠. 네. 그런 시기가 오면 사야죠. 추세나 전환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PBR 좀 잘 보고 있다가 어떤 이유로든 대통령이 계엄을 하든 아니면 헌법재판소 판결을 하든 트럼프가 뭔 짓을 하든 해서 네. 아무튼 우리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는 좀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점을 파악하는 방법은 솔직히 없고요. 왜냐하면 고점 근처에 가면 이제 버블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돈 복사된다.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할 때쯤부터 지금인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그 리밸런싱, 그러니까 이제 매도하는 방법은 답이 없어요. 근데 매수는 거의 좀 쉽진 않지만 힘들지만 가능하다면 매도는 버블이 출현했을 때 버블을 매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남들과 좀 다르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서 그때는
이런 방금 이야기했던 스토리텔링들 뭐 돈이 목사되네 뭐 이렇게 투자가 쉬운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소리들을 할 때 또 네. 휴먼 인디케이터들이 있잖아요. 몇 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야 지금 사도 되냐 뭐 이런 이야기하는 인간 사람들 지표. 예, 그런 사람들 나오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저는 좀 약간씩 리밸런싱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프리즘은 지난달 말부터 조금씩 리밸런싱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BR과 인간 지표를 좀 활용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책을 봤더니 2부에는 굉장히 눈길을 끄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폭스 트레이딩이라고 있던데 예. 이게 뭘까요? 이제 그 여우처럼 냄새 맡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렸는데요. 이제 이 전략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포트를 한 4개 정도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참 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에 올인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 책의 독자도 아니고 저희 회사 고객도 아니고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 주변에 알트코인 투자해서 내가 뭐 얼마 부자가 됐다 이런 책들도 오늘 사실 서점에 좀 있다가 왔는데 네. 서점에 그렇게 코인 책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코인 책도 많고 또 나는 건물주 됐다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자기 재산 자랑하시는 분들의 책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런 분들은 능력 있으신 분들이고 또 그렇게 불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뭔가 시장의 상황이 엄청나게 변화가 했을 때 그때 그냥 과감하게 베팅하신 분들은 저는 뭐 존중하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저는 일단 간이 작아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런 사람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크게 투자를 4개로 나눠요. 그래서 원화 자산 절반 그리고 해외 자산 절반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화 자산은 한국 주식 절반에 현금이나 또는 뭐 한국 채권 이런 정도로 나누고 나머지 이제 절반을 미국 주식이랑 금에 투자를 하는 전략입니다. 이걸 이제 투자 4분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 지난 한 25년간 연 환산 복리 수익률이 한 8에서 9% 나옵니다. 예,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걸 만족하지 못하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조금의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더 드리는 방법이 이제 그렇게 들고 있다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냄새가 좀 이상해질 때, 뭐 저는 이제 가장 대표적이었던 좋은 신호가 작년 연말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작년 연말 이제 어디 모처에 컨퍼런스를 갔는데 어떤 자산이 제일 뭐 2025년에 좋아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틀렸어요. 사실은 미국 리츠, 한국 주식, 금 이렇게 3가지를 골랐어요. 그랬더니 다들 와 아니 미국 주식을 왜 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트럼프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데 미국 주식이 저렇게 오르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특히 테슬라의 CEO인 알런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디 뭐 장관직도 한다 그러는데 경영자가 그런 식으로 너무 정치권에 발을 담그는 게 내가 좋은 거를 못 봤다. 옛날 정주영 회장님 생각도 난다. 그러면서 미국 주식 좀 빼고 대신에 금, 한국 주식 그리고 리츠를 사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몇 달 지나서 그때 이제 조선일보였는데 조선일보 기자님이 저한테 전화하시더니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맞추냐. 그래서 하나는 틀렸다. 미국 리츠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이걸로 책 하나 써라. 이러면서 쓰기 시작한 첫 번째 책의 이제 제목이 폭스 트레이딩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거기서 말씀드린 게 아까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열광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게 최고고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라는 그리고 한 사람이 거의 영웅이 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는 그거 좀 팔아가지고 거의 수익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 팔고 나면 현금도 살 수 있고 금도 살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주식도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자라는 거고 이제 반대로 지금처럼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이 세계 최고 수익률이고 이제 우리는 가고 이제 앞으로 곧 5천 된다 소리 할 때 이건 뭐 내가 싫어서 파는 게 아니고요. 좀 많이 냄새가 오르고 나는 거예요. 아니 뭐 이제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죠. 이제 네. 4월 달은 너무 뭐 정말 매혹적인 향기가 나서 미친 것처럼 샀고요. 저희 그 프리즘 가입하신 고객님들은 제 말을 다 압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4월 9일이랑 4월 10일 날 한국 주식 저가 매수하는 그 리밸런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샀다 다 팔았다 이게 아니고 수익이 많이 난 걸 좀 팔아서 저평가된 걸 사는 그런 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4월 달에 샀던 하우스니까 거꾸로 6월 말부터 지금 7월 초 사이에 엄청나게 오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오를 때는 지금 또 바보 같은 자산들이 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주식도 영 못 오르고 있고 인도 주식 그렇게 뜨겁다고 못 가고 있고 여기 미국 국채도 너무 싸고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 좀 사는 식으로 이렇게 리밸런싱 하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투자 4분법으로 운영하면 7, 8% 이상 나는데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의 성과를 내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러면서 점점 더 성과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담았습니다. 네, 책을 봤더니 또 채찍 효과를 통해서 미국 소비 시장의 흐름이 또 어떻게 한국 증시 그리고 수출주에 선반영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실제로 미국 소비 시장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한국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요새 좀 안 좋아요. 네, 이제 그래서 네. 좀 저희가 리밸런싱한 이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경제 지표를 보고 한 건 아닌데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좀 안 좋아지면 한국은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한국 가계 내수 시장은 다 부동산에 연결돼 있죠. 네. 사실 지금 이제 주식이 좀 되는 거지. 사실 주식은 반찬이고 주식인 빵이나 쌀은 사실 부동산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네. 이제 그래서 부동산에 모든 사람들이 올인돼 있고 그 부동산에 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빚을 잔뜩 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언젠가부터 별로 이렇게 영 힘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좀 들어오면 그때 좀 반짝거리고 맞아요. 아니면 영 꽝인 그런 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이 반도체, 2등이 뭐 디스플레이, 3등이 자동차, 4등이 기계, 조선, 화학, 철강 이렇게 쭉 가는데 이 모든 품목들이 전부 죄다 이게 이제 덩어리 벌크 단위로 팔리거나 또는 가성비로 팔리는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플이 없잖아요. 아이폰 오늘도 저희 밑에 직원이 막 키보드를 치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뭐냐 그랬더니 애플 키보드라고. 근데 별로 성능은 안 좋아 보인다 그랬다가 한 소리 들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딱 보면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있고 예쁘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그 마크를 보면 한번 눈이 더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좋긴 좋지만 뭐 솔직히 말해서 좀 기다리면 싸질 것 같고 저 브랜드도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굉장히 튼튼한데. 예, 근데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현대차도 뭐 그동안 잘해왔고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제 잘하고 있지만 타이거우즈 감사해요. 아무튼 잘하고 있지만 좀 가성비로 팔리는 그런 자동차다 보니까 이런 부품, 자본재, 기계 그리고 가성비 이게 이제 한국 수출 상품의 아이덴티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만 경기가 나빠지거나 하면 이게 그냥 0이 되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수출이 막 마이너스 50%도 쉽게 가는 그러니까 그런 걸 겪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지출이 아주 조금만 거기 사람들 여행도 좀 안 다니고 그냥 지출도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연쇄적으로 한국 경제가 막 큰 타격을 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채찍의 손잡이를 조금만 흔들어도 채찍 끝이 막 요동치잖아요. 출렁거리네요. 그것처럼 선진국 소비 시장이 조금만 흔들거려도 한국 수출이 죽었다 살았다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고 밸류업 했으면 좋겠고 더 나가서 이제 자사주 소각 다 해버려서 자사주를 가지고서 막 이상한 상속 장난치는 것들 다 없었으면 좋겠다. 나 가는 게 최고 좋아 하면서도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을 여우의 눈으로 좀 쳐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미국의 소매 판매가 요새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어떡하지? 저 미국 금리가 빠지는 게 이 인플레 걱정 속에서 미국의 금리가 빠지는 게 좋은 일인가? 이런 걱정을 조금 하게 되니까 안 그래도 오버슈팅도 있는 것 같고 네. 시장도 좀 과열돼 있으니까 좀 리밸런싱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팔자가 아니라 좀 수익 난 거를 약간 이익 처분해서 다른 저평가된 자산을 사자는 쪽으로 가게 된 이유가 이런 채찍 효과를 좀 눈여겨보기 때문입니다. 이 채찍 효과를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 시장에 우리 시장이 그냥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관건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는 2025년이 한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랑 또 현재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시그널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우리나라는 이제 기대로 올랐던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KRX 300 지수라는 거 잘 모르실 텐데 이게 뭐냐면 거래소에 있는 200기업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100기업을 합쳐서 KRX 300이라는 지수를 만들고 이 지수를 추종하게 국민연금을 움직이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정책입니다. 근데 지나고 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하나도 된 게 없죠. 엉망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서서 밸류업 하겠다 그랬는데 역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 200보다 못해요. 밸류업 지수가. 네. 역대 정부가 여야를 막론하고 뭐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고 말하는 게
단기 약발은 엄청 좋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때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늘 이럴 때 쓰는 말이죠. Show me the money. 뭘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행을 옮겨야 돼. 그 실행을 옮기는 것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만 돼도 저는 한 1000포인트씩 오를 거다. 그러니까 세 개 다 되면 6000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상속세를 좀 바꿔야 된다. 지금 DJ 대통령 때 우리나라 상속세가 30억 넘으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맞게 돼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2배, 3배 올랐는데 상속세 기준은 그냥 30억. 이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전부 해외로 도망가고 더 나가서 상장돼 있는 오너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어떻게든 낮춰서 상속세를 절감하는 게 훨씬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다 해외로 탈출하는 세계에서 4번째로 부자들이 많이 도망가는 나라가 됐죠. 물론 부자들이 도망가고 우리 이렇게 잘 살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는 일단 시장주의자 또는 약간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인 시장 참가자.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 금융회사가 돈을 버니까 그냥 부자가 한국에 남아있어야 저희가 돈을 버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제도를 빨리 좀 개편을 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배당 분리과세. 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처럼 금융종합과세라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이 2천만 원 이상의 이자랑 배당 소득을 받게 되면 이 사람한테 이제 그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과 함께 중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 49.6%까지 세금을 물릴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건보료까지 이제 폭탄을 맞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자들 입장에서는 배당주를 오히려 투자 안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배당을 줄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적대적 M&A. 지금 우리나라 고려아연이랑 영풍 사태를 보시면 좀 금방 알 수 있는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공격하는 쪽에서 돈도 많아가지고 잉 같은데 2년이 지나도록 지금 경영권이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회사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저희 때 이야기입니다만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변호사를 한 게 확실하다. 어디서 저런 균형을 찾아내가지고 저렇게 기가 막히게 방어를 해내는지 그리고 법문법인들만 돈 벌고 있는 중간에서 다들 이제 깨지는 이런 세상이다.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어떤 그 대주주가 주가를 저평가하게 내버려 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적대 세력이 가서 공격을 해서 이 회사 경영을 내가 바로잡겠어. 그리고 차익을 얻겠어. 나는 돈 좀 벌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방어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나라고 그런 식으로 제도가 돼 있고 법이 돼 있고 판례가 있다. 이걸 깨부수지 않으면 오너들이 아무리 상법 개정 아니라 뭘 해도 소액주주들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권 초반에 분위기 좋을 때야 당연히 이번은 FMF 봐도 캔슬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기세가 오릅니다만 이게 이제 그 뒤로도 계속 지속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적대적 M&A가 성공을 거둬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가 항상 재벌 편을 들었거든요. 네. 옛날 미도파 때 97년 미도파 때 YS 정부나 얼마 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한진칼 증자해 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알겠지만 재벌 개혁하겠다는 역대 정부들 또는 하나의 척결하는 정부조차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오너를 편드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배 계층들 또는 딥스테이트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소액주주들을 알기를 뭘같이 아는 그런 나라의 또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시장이 만성적인 저평가 상태였는데 이 셋 중에 하나씩만 해결돼도 지금 3천이 끝나는 게 아니고 네. 4천, 5천, 6천도 갈 수 있는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실현되는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3천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지금 같은데. 펀더멘탈상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네.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PBR 레벨 보면 한 1.13배 정도 역사적인 평균인데 지금입니다. 딱.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대표님께서는 이 전반적인 시장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거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다. 네. 이제 맨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망은 틀리니까 그냥 희망을 좀 갖추고 이야기하자면 트럼프가 지금 상호간세 막 보고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소비 심리가 엄청 위축돼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의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가 2달 연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게 그냥 3달, 4달로 가서 정말 불황이 오면 우리도 끝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좀 어떻게 좀 잘 연준
의장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든가 아니면 관세가 좀 인하되든가 뭐 이렇게 해서 네. 소비자들의 심리를 일시적인 불안으로만 좀 완화하는 데 그친다라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여건인 게 바로 달러 약세 때문이거든요. 네. 제가 뭐 오늘 가져온 그림에도 지금 나오고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달러 가치가 내려갈 때마다 미국 대비 한국 증시가 좋아요. 저도 이제 이거를 전망하는 거고요. 네. 이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든요. 어. 왜냐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면 환차익이 생기는데 왜 안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한국이 미국처럼 막 정말 거긴 PR이 23배, 24배잖아요. 우리 이제 10배인데. 물론 삼성전자가 이번에 아주 미스했지만 그래도 뭐 이번에 재고 떨은 것 같고 하반기엔 잘 될 거라는 전망이 많으니까. 그리고 1360원 환율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들 너무너무 경쟁력이 있으니까 해볼만 하지 않냐. 이렇게 본다면 수급도 좋고 미국 달러도 약세로 가고 있는 중인데 미국 쪽 소비지표들만 좀 저는 이제 너무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리밸런싱 한 거지 매도를 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 비중 축소는 아니잖아요. 목표 비중 레벨로 낮춘 거에 불과하니까 여기서 이제 비중 축소로 안 갔으면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소비 지출 경기들만 조금 일시적인 둔화로 끝나고 지난해 여름처럼 작년 여름도 그랬거든요. 그때처럼 다시 회복된다면 충분히 올해 중에서는 3,300 아니라 3,500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주주 관련돼 있는 제도들만 조금만 변화가 있으면 4,000도 가능하다. 아주 저는 그쪽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달러 약세 흐름 보이고 있잖아요. 좀 투자자 입장에서 달러 쪽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도 짚어주시면 일단 저는 뭐 미국 달러를 많이 팔아놨습니다. 팔아놨어요? 네, 저는 이제 이전에 이제 자산 배분 투자자이자 또 자산 배분 하우스인 프리즘을 경영하기 전에는 달러 스위칭이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뭐 부동산조차도 환율이 막 계속 내려가는 시기에는 부동산을 팔고 국내 주식을 다 팔아서 달러를 사들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몇 년에 한 번씩 환율이 급등하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2020년 코로나 그리고 2022년부터 23년에 있었던 레고랜드 사태 또는 부동산 PF 사태 터질 때 환율 그냥 바닥에서 200원, 300원 오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계엄할 때는 거의 1,480원까지 갔다.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될 때 달러가 엄청 비싸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달러를 팔아서 그때 우리나라 원화 자산 중에 제일 싼 걸 그렇게 사는 전략을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해왔는데 2022년 말에 이제 그때 환율이 1,400원 넘을 때 기분 좋게 달러 다 팔고 이제 그때 우리 원화 자산 주식이랑 부동산을 매입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아직까지 3년째 달러를 굳이 사야 되나라는 생각은 없이 약간 제 전체적인 포지션을 보면 달러 매도 포지션 쪽입니다. 아직은. 앞으로도 쭉 이어가실 것 같나요? 아직은 모르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달러가 그렇게 저는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 미국 달러보다는 미국 대통령이 저러면서 경제는 뭐 불황을 회피할지 모르지만 달러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떨어진 거 아닌가.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혀놓은 나라에 대한 신뢰도 일단 저는 떨어졌고 당장 저만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우방한테 25% 관세 그런 거 부과하는 거 보고 와 정말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와이에 좀 계획이 있었는데 딴 데 가야 되겠다. 내가 바보냐. 미국 안 간다. 나는 또 요새 그 입국 이미그레이션에서 그렇게 외국인들한테 뭐라 그런대요. 제 주변에 있는 기자들 두 분이 겪었던 일들을 제가 들었는데 좀 약간 피껏소트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돈을 쓰러 가겠다는데 취업 비자를 가지고 가는데 왜 그러냐. 그게 레이시즘 거죠. 인종차별이 이제 대통령마저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그러니 거기 여행 가느니 일본이나 동남아나 유럽까지 뭐하러 미국 가냐. 이 사람들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유럽에서 차가 그렇게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새 애플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메타나 막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잘 가는데 이런 회사들이 안 가는 이유는 결국 그 서비스가 아닌 물건으로 보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글로벌 소비자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 결국 미국이라는 경제의 국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K-팝 데몬 헌터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훨씬 지금 더 유리한 상황 같아서 저는 일단 약간 뽕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원화가 좀 더 강세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국보다는 한국을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뭐 가더라도 이제 또 중국이나 인도나 일본이 또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꼭 한국은 안 오더라도 왜냐면 한국 많이 오면 또 외국인들 귀신같이 파니까 그러더라도 근데 미국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기분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매력도가 조금은 떨어졌다라고 네, 국격이 보시면 많이 떨어졌다. 같습니다. 신뢰가 떨어졌다. 저희 그럼 금리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연준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계속되는 금리 동결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꺾인 상황인 것 같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금리 변화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뭐 그래도 인하는 되지 않겠나. 예. 일단 미국은 경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그 소매 판매가 2달 연속 빠진 건 걱정스러운 일이거든요. 둔화가 아니라 마이너스니까 이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는 뭐 주식만 좋지. 일단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했는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집이 활발하게 매매가 돼야 사실 또 인테리어도 하고 가구도 바꾸고 맞아요. 뭐 하다못해 집 청소라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가 갑자기 스톱되는, 그러니까 거래가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면 이것도 다 내수 경기에 별로 안 좋아서 결국 한국은행이 이번 달은 동결했지만 저는 다음 달에는 금리 인하하지 않겠나. 그래서 8월에는 금리 인하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 미국도 경기가 지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아까 네. 이야기 잠깐 했지만 트럼프가 저 말도 안 되는 뭐 특히 이번에 브라질한테 50% 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너무 감정적이잖아요. 이게 너무 과하니까 분명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면 결국은 조금 내려가지 않겠나. 이렇게 희망 섞인 점만. 네. 금 투자에 굉장히 대가다라고 하실 수 아니 있을 정도로. 대가는 아니고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저는 네. 정말 트럼프가 저렇게 더 이상해져서 올 줄 몰랐다. 그것까지는 예상 못한 거죠. 그래도 올해 들어서 금값이 무려 20%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금을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도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좀 보험 삼아 사두는 게. 어. 그러니까 제 철학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 나스닥이 만에 하나 대폭락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번에 4월달 빠지는 거 봤잖아요. 고점에서 23%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 봤잖아요. 우리 한 열흘인가 만에 순식간에 주식시장이 네. 약세장 갔다 왔잖아요. 베어마켓 갔다 왔다고요. 그만큼 미국 나스닥이 취약하거든요. 왜 취약하냐면 버블 레벨이라 그래요. PER이 역사상 가장 높은 레벨하고 거의 비슷해요. 미국 주식시장이. 그러면 뭐 더 갈 수도 있죠. 오늘 뭐 엔비디아 이런 거는 더 가니까. 그러나 제 말씀은 너무너무 비싸다라는 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았던 2008년이나 2000년이나 2022년 같은 시기를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금이 적게 오르면 한 2배 오르고 많이 오르면 10배 오른단 말이에요. 왜? 몰라요. 그거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종이 지폐로 돼 있는 자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높아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미국 기축통화 패권이 사라질 거라는 우려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금값이 아무튼 나스닥 지수가 붕괴될 때마다 나스닥이 약세장 진입할 때마다 금값은 폭등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나스닥 잘 가고 사상 최고치니까 굿. 그러나 야 거기나 투자해서 돈 버는 건 기분 좋지만 만약 지난 4월처럼 그때 폭락했을 때 그때 저가 매수하고 싶어도 할 돈이 없었던 분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보험 또는 쿠션을 해주는 자산이 금이니까 지금처럼 또 나스닥이 역사상 최고를 넘어가고 있는 레벨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의 PER이 또 40배 넘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또 좀 금 사도 괜찮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네. 혹시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일이 난 모르니까 미래는 모르니까 나타날 때 그때 쿠션 하나 있으면 역백이 터지고 난 다음에 딴 사람들은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전화해가지고 119 전화해서 여기 사람 다치고 있는데 좀 갖다 하고 뭐 신고도 할 수 있고 사람을 구해줄 수도 있는 좋은 선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산시장에서 금을 들고 있으면 시장이 붕괴되고 피바다가 될 때 저가 매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미증시가 고점을 찍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보험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국내 증시도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금만큼이나 뜨거웠던 게 조방원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 정말 아직도 투자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런 특정 테마에 대한 투자 전망이나 뭐 리스크,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지도 여쭤볼까요? 저도 조선 좋아해요. 조선은 한 5년째 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네. 저는 옛날에 올린 글을 지우지 않아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투자하고 계시나요? 조선을 좋아하고 뭐 주식이라는 것을 개별적으로 했다가 쫄딱 망한 적도 있지만 ETF를 하면서부터는 이제 편해졌고요.
뭐 탑3가 됐든 조선 기자재가 됐든 그런 ETF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사면 되고요. 근데 이제 방위 산업도 저는 좋게 보는 게 트럼프가 취임하고 그때 첫날 뭐라 그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겠다 그래놓고 지금까지도 아무 진전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타코 맨날 도망가는 겁쟁이에 불과한 사람이라서 지는 협상 전략이라 그러지만 센 사람한테는 전혀 힘을 발휘 못하는 그런 쪽의 인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의 리스크는 엄청나게 커진다고 보면 방위 산업도 좋아 보입니다. 근데 원은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왜냐하면 네. 중국산 태양광의 이제 1메가와트당 그 가격이 10년 전에 태양광이 얼마였냐면 700불 정도였는데 지금 100불 미칩니다. 더 나가서 균등화 발전 원가를 살펴보면 20년 전에 미국에서 태양광이 한 700불 했는데 지금 한 60불 하거든요. 1kW당. 그리고 반대로 원전은 180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한 10년, 20년 사이에 중국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쪽에 중국이 묻었어요. 중국이 딱 묻는 순간 가격 파괴가 시작되고 덤핑 치킨 게임밖에 없잖아요. 지금 디램 시장도 사실 좀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저는 원도 좋지만 력이 좋지 않나. 전력 기자재가 왜냐하면 이번 그 스페인 대정전에서 보는 것처럼 태양광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고 특히 그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는 세계 최대의 태양광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여름에 낮 시간에 어마어마한 전력이 생산되는데 그걸 에너지 저장 장치들 ESS를 넘어서는 과부하를 보면 결국 전전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다 타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그리드의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력 기자재 쪽이 더 저는 그러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걸 팔아라가 아니라 이 테마가 잘 엮여서 가고 있지만 저 테마라는 거에 결격사에는 없는가? 저 테마의 어떤 지속성이 떨어지는 건 없나? 예를 들어서 우리 4년 전 BBIG 지금 쳐다보시면 정말 끔찍했던 분들 많잖아요. 특히 이제야 네이버 좀 올라와서 살았다 그러고 탈출해 하셨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잖아요. 이런 거 우리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테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름 엮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고 옛날 우리 정치 테마주랑 똑같이 가는 그런 느낌도 좀 있다. 그래서 뭘 팔라고 저는 뭐 개별 종목 공부까지 못하니까 다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놓고 볼 때 상당히 옛날 BBIG 테마보다는 훨씬 펀더멘탈적으로 볼 때 설득력 있는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다 붙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레벨인지는 저는 참 의심스러운 부분도 되게 많다.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냥 인덱스 사자. 이런 쪽으로 가고 저는 그래서 인덱스를 삽니다. ETF를 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투자 원칙 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다면요. 첫 번째 레버리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어디 저는 이제 야구 커뮤니티 엄청 좋아하는데 갔더니 TQQQ가 답이다 같은 또 이런 이야기. 저도 맨날 듣는데. 네, 오늘 어디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랩도 해놨는데 정말 그 레버리지의 무서움을 몰라서 저러는구나. 그리고 미국 나스닥은 역사상 최고치인데 TQQQ는 아직도 역사상 최고치 대비 한참 밑에 있어요. 왜냐하면 깨먹을 때도 3배 깨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웬만하면 쓰지 말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에 스스로를 집어넣게 되는 그런 위험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테마에 열광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그게 자기 인생을 걸 만한 베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 테마의 그 뒤끝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 다 봤잖아요. 2015년에는 제약이랑 화장품 안 하면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한한령 터지면서 끝장났죠. 그리고 2021년 BBIG 지금 뭐 살아있는 테마 인터넷밖에 없나요?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지금 조방원 하는데 사실 펀더멘탈에 비하면 앞에 있었던 테마보다 훨 나은 테마지만 그래도 너무 쏠림이 커지고 너무 미래 이익을 주가에 다 선반영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남나? 결국 물린 사람들이 울며불며 던지는 일만 남는 걸 하도 많이 봤다. 뭐 과거로 가볼까요? 당장 MB 대통령 때 친환경 녹색성장 테마들 어떻게 됐는지 한 번만 보라는 거죠. 그때 풍력발전주들 어떻게 됐는지 한 번만 보셔줬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보면 저는 자산시장에서 주기적으로 테마가 나오고 그 테마에 편성해서 돈을 벌려는 그 마음을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할 능력은 없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언제 내려야 할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왜? 그 세력이 언제 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2023년 8월 7일로 저 기억하는데 2차 전지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그 거래량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 아주 십자봉을 크게 그린 날.
이제 그런 날 이제 우리가 칠면조가 1년 12달 주인이 자기한테 너무너무 잘해줘서 주인은 나에게 천사인가 봐 하다가 추수감사절 날 칼을 들고 찾아오는 주인을 만나면서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세력이 언제 그걸 청산할지 그 고래가 언제 그걸 청산할지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마지막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뭐 복된 미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투자라는 게 해보니까 세월이 쌓일수록 더 수익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누적 간접 경험 그리고 제가 쓴 책 돈에 여러분 되풀이 된다 같은 간접 경험들을 꾸준히 쌓아 나가신다면 더 좋은 누적 성과를 기록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돈의 흐름은 되풀이 된다라는 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주기를 깨뜨는 투자 원칙과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 홍춘옥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